혹시 그거 아세요? 당신이 은행 문을 열기 전 은행은 이미 당신의 경제 성적표를 다 받아봤다는 거요? 네, 대한민국 성인 99.9%의 신용기록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회사죠.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당신이 매일 귀에 꽂는 그 에어팟의 핵심 부품 있잖아요? 아, 배터리 보호회로요? 네, 바로 그거요. 그걸 만드는 세계 1위 제조사이기도 하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죠. 뭐랄까, 한쪽 발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른 한쪽 발은 글로벌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딱 딛고 서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얼굴의 기업, 나이스그룹이 어떻게 한국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금융 데이터 회사가 어떻게 2차 전지 부품 세계 1위가 됐는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 여주를 따라가다 보면 이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나이스라고 하면 그냥 나이스하다 할 때 그 좋다는 뜻이거나 기껏해야 신용평가사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이름부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내셔널 인포메이션 앤드 크레딧 이밸류에이션의 약자라니 아니 민간 기업이 이름에 국가, 내셔널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나이스그룹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그냥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딱 규정하는 거죠. 와, 국가 정보 및 신용평가.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선언문 같네요. 맞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막 전환되던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그 태생적 배경이 이름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공공의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경쟁자는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데이터 독점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듣고 보니 그 철학이 기업 로고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차가운 이성을 상징하는 나이스 블루랑 또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나이스 오렌지 이 두 색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그 파란색과 주황색의 대비가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의도적인 거군요. 네. 안정적인 기반 없이는 혁신을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또 혁신이 없으면 그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 고인물이 된다.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은 사내 슬로건에서도 아주 재밌게 드러나요. 나이스 하지 않으면 나이스인이 아닙니다. 이 문장 어떻게 들리세요? 하하, 저 처음에 듣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건가 했는데 곱씹어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그 영문 사명 그대로 신용평가 전문가 나이스로서 최고 실력을 갖춰라 이 뜻이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인성이 훌륭한 나이스인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요구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춰라. 이런 강력한 내부 규율인 셈이죠. 하긴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등급을 매기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성과 도덕성, 이 두 개를 아주 강하게 동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야, 이름이랑 로고에서부터 이런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철학이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요? 솔직히 금융이랑 제조, 이거 완전 물과 기름 같잖아요. 그 하이브리드 엔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나이스그룹의 진짜 힘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이자 그룹의 심장은 단연 신용정보 사업입니다. 그룹 전체 현금 흐름의 원천, 캐시카우죠. 아, 우리가 아는 그 나이스 평가 정보. 네,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개인 신용, 나이스 신용 평가가 기업 신용을 담당하는데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약 4,800만 명의 데이터를 그냥 꽉 쥐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64에서 70% 정도 되니까요. 70%요? 와, 그건 뭐 사실상 독점이네요. 그렇죠. 독점적 지위라고 봐야죠.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나이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니까 한국 금융 시스템의 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두 번째 기둥은 한국 결제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한국전자금융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혈관이요? 네. 우리가 식당에서 카드를 긁을 때 그 결제 승인 정보가 이 회사의 결제망, VAN이라고 하죠. 그걸 거쳐서 카드사로 가거든요. 아, 그리고 ATM에서 현금 뽑을 때도 이들이 관리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편의점에서 카드 긁을 때마다 사실상 나이스에 제 소비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일상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네요. 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매일 나이스의 인프라를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인 주차장 관리나 전기차 충전기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군요. 데이터랑 결제 인프라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거대한 금융제국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완전히 다른 세 번째 기둥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제조업. 이게 진짜 의외의 한 수 같아요. 바로 그 제조업이 미래를 향한 성장 엔진입니다. 핵심 계열사가 ITM 반도체라는 곳인데요. ITM 반도체? 네, 이 회사가 2차 전지 보호 회로 패키지, 줄여서 PMP라는 걸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PMP요? 그게 뭔가요?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작은 안전장치예요. 근데 이걸 반도체 기술로 엄청 작게 만들어서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거죠. 와, 그러니까 안정적인 금융사업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성장성 높은 첨단 제조 사업이 창 역할을 하는 완벽한 공수 균형이네요. 실제로 재무 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 ITM 반도체가 잠시 주춤했을 때도 금융계열사들이 딱 버텨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V자 반등이 예상되고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사업이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잘 설계된 구조죠. 이런 포트폴리오는 하루아침에 뚝뚝 만들어질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창업주 고 김광수 회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이 창업 스토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금융 데이터 기업이면 당연히 금융 전문가나 경제학자 출신이 만들었겠거니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창업주인 김광수 회장은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엔지니어더라고요. 시작도 금융이 아니라 1992년에 공동 설립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KH 바텍이었고요. 네, 그의 시작은 화이트 컬러가 가득한 여의도가 아니라 그 기름 냄새 나는 치열한 제조업 현장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에 야전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고 야전 침대요? 네, 납기를 맞추려고 4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피땀으로 키워낸 KH 바텍이 결국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송정합니다. 제조업으로 이미 정점을 찍은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만족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달랐더라고요. 잘 나가던 KH 바텍 지분을 다 팔고 법정 관리 중이던 부실 기업 서울전자통신을 인수해요.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건 정말 보통의 역발상이 아닌데요. 바로 그 지점이 김광수 회장의 노마드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스로 남이 안 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주를 가장 경계했던 거죠. 대단하네요. 그는 결국 서울전자통신마저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제조업 더블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조업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한 가지를 사업화하기로 결심하죠. 그게 바로 금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들이 돈 때문에 쓰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5년에 매물로 나온 한국신용정보, 지금의 나이스평가정보 인수에 뛰어든 겁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공공성이 강한 회사를 그것도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엄청났죠. 하지만 그는 개인 신용정보 시장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이 확신으로 인수를 밀어붙였고요. 이후에 여러 금융 인프라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지금의 NIC 그룹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와, 그의 경영 철학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 2등은 없다. 무조건 1등 해야 살아남는다는 1등주의. 1등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노마드 정신입니다. 수조원대 그룹 회장 집무실이 5평 남짓이었다는 일화는 그가 얼마나 실용주의자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런 창업주의 DNA가 지금의 NIC를 만들었군요. 데이터, 결제,
부품 제조까지 각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서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경쟁자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이유? 이들만의 무너지지 않는 성벽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성벽,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이게 다층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층적으로요? 네, 첫 번째 해자는 역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NIC가 수십 년간 축적한 4,800만 명의 시계열 데이터. 이건 뭐 후발주자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따라잡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오래 쌓일수록 정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융기관이 나이스 데이터를 쓸수록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고 정확해지니까 더 많은 기관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갇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해자는 규제 라이센스와 전환 비용이에요. 규제요? 네, 신용평가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죠. 진입 자체가 봉쇄된 셈입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 높군요. 그렇죠. 게다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나이스 시스템에 맞춰서 수십 년간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다 구축해놨어요. 만약 다른 회사로 바꾸려면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 비용과 혼란이 어마어마하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겠네요. 네, 이 막대한 전환 비용 때문에 고객사들은 사실상 나이스 시스템에 묶여버리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금융 파트에는 데이터와 규제라는 두 개의 높은 성벽이 있군요. 그렇다면 제조 파트, ITM 반도체 쪽은 어떤가요? 거기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라 경쟁이 훨씬 치열할 텐데요. 제조 파트에는 세 번째 해자인 기술적 초격차가 버티고 있습니다. 기술적 초격차. 네, ITM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PMP 기술은 그냥 보호회로랑 반도체를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허랑 양산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 숨은 기술이 많군요. 그럼요.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같은 기기들이 점점 더 작고 얇아질수록 이 기술의 가치는 더 커지죠. 경쟁사들이 어설프게 모방하려 해도 수율과 안정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물론입니다. 나이스는 이제 금융 데이터를 넘어서 라이프 데이터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요? 네, 개인의 운동량이나 수면 패턴 같은 건강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이른바 바이오 크레딧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잠시만요. 제 건강 데이터가 신용 점수가 된다고요? 제가 어제 야식으로 치킨 먹고 운동 건너뛴 것도 은행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허들이자 기회입니다. 당연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금융거래 기록이 거의 없어서 신용평가가 어려웠던 청년이나 주부 같은 씬파일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대출은 없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해서 신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관점도 있겠군요.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금융거래에서 생활습관으로 확장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모빌리티 분야예요. 모빌리티요? 네, IT1 반도체의 사업 영역을 스마트폰용 소형 배터리에서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더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배터리 전체를 관리하는 BMS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요. 여기에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같은 신흥국 시장에 한국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네요. 창업주가 나이스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나이스 그룹은 우리가 알던 그냥 신용평가사가 아니었네요.
금융 데이터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첨단 기술 제조업이라는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 김광수 회장의 일등주의와 노마드 정신이 지금의 독특하고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규제, 기술이라는 다중회자를 통해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시장 지위를 확보했죠.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네, 매우 보기 드문 하이브리드 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나이스그룹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해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기록하는 이 경제적 CCTV는 분명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죠. 특히 나이스그룹은 이제 금융 데이터를 넘어 당신의 건강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까지 손에 쥐려 하고 있고요. 만약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기업에 집중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데이터 독점 시대에 신뢰를 평가하는 기업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